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상간녀가 거실에서 보란 듯이 붙어 있더군요. 제가 그 여자를 째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제 뺨을 6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저더러 꺼지라고 소리쳤죠. 김지아, 나가서 네 잘못이 뭔지 반성이나 해. 저는 곧바로 서울 최고 재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박민준 그 인간들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통찰은 곧 지혜이며 인간관계의 통달은 한 편의 글과 같습니다.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꾼 채널 로고. 오늘도 저희 이야기꾼 채널이 준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밖은 소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캄캄했고 우르릉쾅하는 천둥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집 전체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죠. 저 김지아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생쥐꼴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반긴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법적인 남편 박민준이 이뮤라라는 여자와 저희 집 소파에서 끈적하게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죠. 이뮤라의 몸에는 제가 석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 산 실크 원피스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녀는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박민준의 품으로 더 파고들며 꿀이 뚝뚝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씨, 저 여자 좀 봐. 흠뻑 젖어서 바닥 다 버리잖아. 제 가슴 속에서 불길이 확 하고 치솟았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박민준 저 인간은 우리가 차 사려고 모아둔 돈으로 저 여우 같은 년에게 명품 가방이며 옷을 사다 바치더니 이제는 아예 집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박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저 여자 당장 내보내. 지금 당장. 박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뮤라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 지아씨, 화가 많이 났네. 이 집 민준 씨 집인데 내가 있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뮤라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화근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손가락으로 제 코를 찌르듯이 위협했습니다. 김지아, 누굴 그렇게 째려봐? 아주 기고만장해졌지. 감히 유라한테 인상을 써?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박민준, 당신 양심이 있긴 해. 내가 당신 아내야, 아내. 너 같은 밥맛 떨어지는 아줌마가 유라 손가락 하나만도 못하면서 당장 유라한테 사과해. 상간녀에게 사과하라고요? 저 김지아, 그렇게 비굴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이뮤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으로라도 그 여자를 찢어 죽이고 싶었죠. 바로 그 순간 박민준이라는 미친놈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째려봐. 내가 째려보지 말랬지.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구타, 뺨을 6대나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뺨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별이 번쩍였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귀로 이뮤라가 가식적으로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 나 무서워. 하지만 박민준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 옷깃을 거머쥐고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듯 저를 현관문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죠. 차가운 비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꺼져.
나가서 네 잘못이 뭔지 뼈저리게 반성해. 언제 잘못했다고 빌지. 그때나 다시 기어들어와. 말을 마친 그는 저를 세게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며 문 밖 빗물 속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제 등 뒤에서 굳게 닫혔고 철컥 잠기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뺨의 통증, 온몸의 한기, 그 어떤 것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이뮤라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와 박민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 집에 대한, 박민준에 대한 미련은 단 한 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당신 상간녀를 위해 폭풍 우치는 밤에 내 뺨을 6번이나 때리고 쓰레기처럼 집에서 내쫓았겠다. 좋아, 아주 좋아. 당신은 아마 잊었거나 애초에 몰랐겠지. 나 김지아도 그냥 길바닥에서 솟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흠뻑 젖은 바지 주머니에서 거의 방전 직전인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흐려진 화면을 몇 번이나 닦아내고 나서야 겨우 화면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주소록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 2글자. 아빠.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신호가 서너 번 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면서도 약간은 의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온 힘을 다해 울먹이며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아.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제 거친 숨소리와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뿐이었죠. 신호가 끊겼나? 아빠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나?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쯤 그 중후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다급함이 빗줄기를 뚫고 제게 날아왔습니다. 지아야, 우리 지아 맞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널 힘들게 했어? 아빠. 그 다급한 물음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러움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와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입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쓰고 짰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웅크린 저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드디어 부모를 찾은 것처럼 흐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리고 쫓아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떤 놈이. 아빠의 목소리는 순간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격분한 사자처럼요. 전화기 너머였지만 그 무서운 기세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감히 나 김태산의 딸을 건드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구나. 지아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한테 말해.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말해. 저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시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폭우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겨우 아파트 입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름다운 아파트 정문 옆 담벼락 밑에 쭈그려 있어요. 아름다운 아파트. 알았다. 지아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근처 편의점이나 비 피할 곳이라도 찾아봐. 아빠가 당장 사람 보낼게. 전화 끊지 말고.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오랫동안 정상에 군림해 온 사람 특유의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10분, 아니 5분. 5분 안에 아빠 사람이 도착할 거다. 아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시큰했습니다. 5년. 소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집과 거의 연을 끊고 박민준과 고생하는 삶이 행복인 줄 알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딸. 일단 말 그만하고 비부터 피해. 나머진 다 아빠가 알아서 한다. 아빠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 안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어디 박씨 집안인지 내가 똑똑히 봐야겠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최 실장, 지금 당장 아가씨 핸드폰 위치 추적해.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자네가 직접 제일 빠른 차 몰고 아름다운 아파트 정문으로 가. 아가씨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자네 책임이야.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놈하고 그 집안에 대해 싹 다 조사해. 10분 안에 내 책상 위에 모든 자료 올려놔. 네, 회장님.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시를 들으며 빗속에서 거의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구나. 나 김지아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때 아파트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두 줄기 빛을 냈죠. 아빠가 보낸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빠를 리가 없었죠. 차에서 우산을 든 남자가 내려 경비실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니 입주민인 듯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담벼락 그늘 속으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곳은 여전히 욱신거리며 조금 전에 굴욕을 상기시켰습니다. 박민준, 임유라, 당신들은 지금 따뜻한 집 안에서 나의 무력함을 비웃고 있겠지. 두고 봐. 곧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억누른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지아야, 차 거의 다 도착했어. 검은색 벤츠, 번호판 끝자리가 777이야. 보면 바로 타. 기사가 집으로 데려다 줄 거다. 집으로요. 저는 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느 집 말인가요? 박민준과의 그 가짜 집? 아니,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와야지. 바보 같은 딸아. 아빠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강변 빌라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한강변 빌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서울 최고의 부촌. 지난 5년간 저는 그곳의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박씨 집안의 그 작은 아파트에 갇혀 그들 가족을 시중 들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희생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도 없습니다. 멀리서 두 개의 밝은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뚫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유려한 곡선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 끝자리는 정말 777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제게 거의 뛰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역력히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비서 최 실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차에 타시죠. 그는 거의 얼어붙은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키고 우산으로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며 따뜻한 차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쾌적하고 마른 공기. 제가 조금 전까지 있던 차가운 지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차는 부드럽게 아름다운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흐릿한 차창 너머로 제 5년의 청춘과 감정을 가뒀던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박민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누구 하나도 도망칠 생각 마. 차는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완벽히 차단되었고 희미한 와이퍼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최 실장은 말없이 운전하며 제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닦으십시오. 감기 드십니다. 저는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와 얼굴을 되는 대로 닦았습니다. 수건의 감촉은 제가 쓰던 거친 수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네온 사인을 보며 이 빗속의 도시가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타조처럼 그 작은 집에 머리를 밟고 서울의 진짜 모습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강변북로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한적해지고 나무들은 울창해졌죠. 마침내 차는 웅장한 자동 철문을 지나 공원 같은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빌라들이 빗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차는 부지가 매우 넓고 환하게 불이 켜진 한옥 스타일의 대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최 실장이 재빨리 내려 제게 우산을 씌워주고 두꺼운 조각 대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제 아빠, 김태산이었습니다. 아빠는 짙은 색의 실내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몸은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지만 평소 사업상 만날 때의 위엄과 거리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죠. 지아야. 아빠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뺨과 엉망인 몰골을 본 그의 눈시울은 순간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억누른 떨림으로 가득했죠. 이것 좀 봐. 내 딸이 어떤 꼴이 됐는지.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 내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아빠, 코끝이 찡해지며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넓고 따뜻하며 절대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품. 지난 5년간 박민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아빠는 어릴 적 저를 달래주듯 부드럽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우선 위층으로 올라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박 여사님이 물 다 받아놨을 거야. 할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인상 좋은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아가씨, 어서 저랑 올라가시죠. 목욕물 다 준비해놨어요. 저는 박 여사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너무나도 익숙한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시집가기 전의 모습 그대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요.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비에 젖은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르르서치 밖으로는 비에 젖은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과 새 옷이 놓여 있었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한기와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뺨의 통증도 한결 가라앉았죠. 저는 거울 속 뺨은 부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지아, 정신 차려. 그깟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목욕을 마치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은 그는 즉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짓했습니다. 지아야, 이리 와 앉아. 아빠가 얼굴 좀 보자. 아빠는 제 손을 끌어 옆에 앉히고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지?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얼굴부터 좀 보자. 아빠, 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시급했습니다. 괜찮다니, 이게 괜찮은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나 김태산이 내 딸. 평생 손가락 하나 대본 적이 없는데 박씨 집안이 뭔데. 감히 널 이렇게 만들어.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저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 지난 5년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낸 거야? 그놈들이 계속 널 이렇게 대했니? 저는 고개를 숙여 거칠어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하며 생긴 흔적이었죠. 지난 5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박민준의 무관심과 짜증, 그리고 그의 핸드폰에 가득했던 다른 여자들과의 메시지들. 저는 그저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 가정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요.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작년부터 그 이뮤라라는 여자를 만나고부터 점점 심해졌어요. 손찌검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아빠는 소파 팔걸이를 콱 내리쳤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씨 집안.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팀장, 조사 어떻게 됐나?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전부 파악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건설 자재 사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동쪽에 있는 미래 하이츠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아버지 발건우가 대표이고 박민준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고 자산은 다 합쳐봐야 몇십억 원 정도입니다. 유동 자금이 거의 바닥나서 은행 대출과 납품업체 대금 연체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하이츠 프로젝트라. 아빠는 냉소했습니다. 그거 시공사 한성그룹 아니었나? 네, 회장님. 한성그룹이 회장이 지난달에 저희 신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회장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는 짧게 대답하고는 눈빛에 살기를 번뜩였습니다. 이 회장한테 전해. 미래 하이츠 프로젝트 지금 당장 전면 중단시키라고. 인부고 장비고 오늘부로 싹 다 철수시키라고 해. 이유는 알아서 만들라고 하고. 납품된 자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 우리 태산그룹은 그런 불량업체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 하이츠는 박씨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은행 대출은 즉시 끊길 것이고 납품업체들은 빚 독촉을 하러 몰려들겠죠. 이것은 박씨 집안의 숨통을 그대로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이 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그쪽 공사 현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거래은행 몇 군데에 소문 좀 흘려. 박 씨네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곧 부도날 거라고. 알아서들 하라고 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끈 차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며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아빠가 어떻게 이 묵은 체증을 내려주는지 지켜보렴. 저는 아빠의 눈에 가득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방에 가서 푹 쉬라고,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연고를 바른 뺨은 시원했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여러 거 잊고 지냈던 몇몇 친척과 박민준만 있던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제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기 싫어 거의 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역시나 몇 개 내리지 않아 박민준의 엄마, 저의 그 악독했던 전 시어머니가 1시간 전에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죠. 사진 속 이뮤라는 박민준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고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역시 우리 유라가 최고네. 늙은 우리 부부밥 챙겨준다고 오고 오랜만에 집이 사람 사는 것 같고 즐겁다. 아래에는 공통 친구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복 받으셨네요. 민준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즐겁다고? 저는 사진 속 이뮤라의 손목에 있는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던 그 갑오 옷반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만 보자고 했을 때 그녀는 낡은 물건이라며 제가 덜렁대다 깨트릴까봐 안 된다고 미뤘었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쉽게 이뮤라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역겨웠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이지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내쫓으면 저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 저는 사진 배경에 있는 박민준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는 것 같았죠. 그때는 그냥 참 아이러니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박씨 집안의 작은 아파트 분위기는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것처럼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박민준의 핸드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대고 있었죠. 첫 번째 전화는 공사 현장 소장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박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성그룹에서 갑자기 사람이 와서는 우리 자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전부 반품하겠답니다.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이고 모든 인부들 철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민준은 막 이뮤라에게 반찬을 집어주려다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품질 문제? 말도 안 돼. 우리 자재 전부 검사받은 건데 이 회장님은 내가 직접 통화할게. 연락이 안 됩니다. 이 회장님 비서말로는 그룹 최고위층 결정이라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무이사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증리,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회사 신용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일 아침까지 이번 분기 대출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모든 원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여태까지 거래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쪽에서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만 합니다. 그 뒤로 전화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최대 철강 공급업체 사장, 박 부사장, 미안하게 됐네. 우리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지난달 대금 오늘 중으로 좀 결제해주면 안 될까? 오랜 협력업체인 인테리어 회사 사장, 민준아, 너희 프로젝트 중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럼 우리 인력도 일단 철수해야겠다. 그동안 진행한 공사 대금은 어떻게? 박민준의 아버지 발건후 역시 오랜 친구들에게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말을 얼버무리며 혹시 엄청난 사람에게 밑보인 것 아니냐고 떠보기만 했죠. 한 끼 식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뮤라는 박민준과 그의 부모님의 굳어가는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애교를 부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발건우가 쾅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화가 나 수염까지 떨렸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게 뒤집힌 거냐고. 민준이, 너 밖에서 무슨 사고라도 친 거냐? 박민준 역시 영문을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사고를 쳐요. 요즘 회사 아니면 집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혹시 김지아 그 재수 없는 년 때문 아니야? 그 애가 나가자마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틀림없이 그 애가 우리 집에 저주를 퍼부은 거야. 엄마, 지금 상황에 아직도 지아 탓이에요?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박민주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죠. 박민준이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을 했는지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을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발건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또 무슨 일이야? 박민주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전화예요.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세무조사 나온대요. 세무조사. 발건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한 톨 안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박 씨 집안은 죽음과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에 의기양양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없고 재앙이 닥쳤다는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갑자기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린 것 같았지만 누가 자신들을 밀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뮤라는 이 상황을 보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신의 가방을 옆으로 끌어당겼죠. 그리고 저는 한강변 빌라의 푹신한 침대 위에서 전 시어머니의 그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을 보며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대출 회수, 세무조사. 아빠의 일 처리는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박 씨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박민준과 그의 아버지 발건우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애원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다시 애원으로 오갔고 얼굴색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단단히 밑보였나 봐.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 오직 이뮤라만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 아수라장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행동을 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허리를 흔들며 박민준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몸 상하세요. 민준 씨랑 아버님이 분명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정신이 없던 박민준의 어머니는 그 다정한 말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뮤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라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 김지아 년하고는 정말 달라. 재수없는 년. 이뮤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민준 씨랑 아버님 저렇게 정신없이 바쁘신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제가 주방에 가서 뭐라도 좀 만들어 드릴게요. 밥은 먹고 힘을 내야죠. 이 말은 박민준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뮤라를 보며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아이고, 착한 것. 정말 고맙다. 그 김지아보다 100배는 낫네. 걔는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싹싹하게 군 적이 없었는데 이뮤라는 수줍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준 곁을 지날 때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민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김치찌개라도 끓여줄게. 정신이 없던 박민준은 그 다정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 녹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뮤라는 주방에 들어가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자취방 냉장고보다 훨씬 풍성하게 채워진 식재료를 보며 그녀는 더욱 흐뭇해졌습니다. 그녀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그녀는 이 주방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좁고 어두운 주방보다 훨씬 넓고 밝았죠. 주방기구도 모두 고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씨 집안이 이 위기만 넘기면 분명 넘길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으니까. 그때 박민준을 구슬러서 김지아 그 아줌마랑 완전히 이혼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맞아, 박민준한테 차도 사달라고 해야지. 지난번에 봐둔 BMW 괜찮던데. 가방도, 옷도. 김지아가 남기고 간 촌스러운 옷들 다 버리고 명품으로 채워야지.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화려하게 차려입고 좋은 차를 몰며 고급스러운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죠. 박씨 집안의 위기는 그저 사업상의 작은 풍파이거나 재수없게 누구 하나 잘못 건드린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좀 해결하면 그만이겠지. 김지아, 그 순에 빠진 여자가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어. 곧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찌개를 들고 주방을 나와 현모양처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민준 씨,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발건우와 박민준은 밥 먹을 정신이 없어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박민준의 어머니만은 찌개를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쩜 우리 유라 손맛이 이렇게 좋니? 웬만한 식당보다 낫다. 이뮤라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되면 요리 같은 건 안 하지. 당연히 가정부를 둬야지. 식사 후 박민준과 아버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뮤라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박민준의 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았죠. 그녀는 일부러 TV 소리를 줄이고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랑 아버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내일 저도 한번 알아볼까요? 박민준의 어머니는 마침 답답하던 차에 그 말을 듣고 이뮤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라야, 정말이니? 네가 정말 우리 집을 도와줄 수 있다면 넌 우리 박씨 집안의 은인이야.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너한테 정말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둘게. 이뮤라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힘써 볼게요. 민준 씨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집안이 어려울 때 자신의 가치와 현명함을 보여주고 쫓겨난 김지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녀 이뮤라는 박씨 집안의 공인된 며느리가 되어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녀는 심지어 핸드폰을 꺼내 몰래 거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민준과 그의 아버지의 우울한 모습은 교묘하게 피하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넓은 소파 한쪽만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저녁,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 모든 연기와 계산이 제 눈에는 그저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박씨 집안의 위기는 작은 풍파가 아니라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가 꿈꾸는 재벌가 사모님의 삶은 곧 깨어날 악몽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뜻한 빌라에서 박 여사님이 끓여준 제비집 수프를 마시며 최 실장이 방금 보내온 메시지를 차분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한성그룹은 전면 공사 중단 조치했으며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장은 박신의 회사에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는 내일 정식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뮤라는 25세, 무직, 월세 거주, 명품을 좋아하며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뮤라의 신상 정보, 특히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 기록이라는 부분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뮤라, 당신은 꿈꾸는 걸 좋아했지? 내가 당신에게 달콤한 꿈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알려줄게. 그날 밤 박민준과 그의 아버지 발건우는 서재에서 밤새도록 전화를 돌렸습니다.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 찼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장님, 의원님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며 애매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발건우는 화가 나 핸드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민주는 퀭한 눈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직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회사에 가면 모든 것이 정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 정문은 여러 대의 차로 막혀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들의 차였죠. 그는 급히 차를 돌려 후문으로 갔지만 후문 역시 막혀 있었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두 명의 납품업체 사장이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달려들었습니다. 박 부사장, 이제야 오셨군요. 한 사장이 그의 팔을 거세게 붙잡았습니다. 박 부사장,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럴 수 있소? 내 납품 대금 1억 5천만 원. 오늘 꼭 받아야겠소. 우리 공장 직원들 월급 줘야 한단 말이오. 다른 사장도 소리쳤습니다. 내 돈 1억도. 오늘 돈 못 받으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요. 박민주는 그들에게 붙들려 비틀거리며
겨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장님들, 진정하시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우리 회사가 그 돈 떼먹겠습니까? 겨우 그들을 뿌리치고 그는 거의 도망치듯 회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했지만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다들 시선을 피했죠. 사무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3일 안에 원리금 포함해서 약 200억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기한 내에 못 갚으면 회사 계좌랑 자산 전부 동결시킨다고 합니다. 박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200억? 3일 안에?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때 안내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밖에 정보 입은 사람들이 왔는데 세무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박 씨 집안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가 이뮤라에게 집안의 불행을 한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뮤라는 박민준이 온 줄 알고 달려가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은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발건우 씨 댁 맞습니까? 저희는 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귀사의 대출금 관련 긴급 상환 통지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은행 사람이란 말에 기절할 뻔했고 이뮤라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얇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신청한 재산 가압류 통지서였죠. 그리번에는 법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박 씨 회사가 경제 분쟁에 휘말렸으니 밀린 관리비를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 돈 문제와 관련된 나쁜 소식만 전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이뮤라는 손에 든 독촉장과 법원 서류들을 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멍청해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에 진을 쳤죠.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박민준을 만난 것은 그의 돈과 편안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 이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대부업체 대출금도 다음 달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에게 돈을 받아 갚으려 했는데 그녀는 이 집을 한번 훑어보고 울고 있는 박민준의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박 씨 집안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럼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같이 빚을 갚아야 하나? 이뮤라는 눈을 굴리며 조용히 옆으로 물러나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올렸던 소소한 행복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라의 넓은 테라스에서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하며 최 실장의 전화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은행과 법원 사람들은 이미 다녀갔습니다. 박 씨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박 씨 집안의 아파트와
박민준 명의의 차도가압류 등기되어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거래고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몇몇 주요 납품업체들은 오늘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내일 연합하여 법원에 박씨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햇살이 눈부셨죠. 박민준 씨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인 기분은 어떤가요? 발건우는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완전히 이성을 잃지는 않았죠. 그는 아들 박민준을 서재로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 너 최근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떤 대단한 사람을 건드린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질 리가 없어. 박민준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요즘 공사 현장 아니면 접대 자리밖에 없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막말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제가 누굴 건드리겠어요. 그럼 한성그룹이 회장은 왜 갑자기 돌변하고 은행은 왜 대출금을 회수하고 세무서는 왜 하필 지금 조사를 나온단 말이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박민준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때 그는 어제 이뮤라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엄마 말대로 지아 때문일까요? 헛소리 마라. 발건우가 소리쳤습니다. 김지아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네가 그렇게 때리고 집에서 내쫓을 때 가만히 있었겠냐?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겠냐고. 박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아에게 배경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발건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이 늙은 얼굴에 철판 깔고 옛 친구 몇 명을 찾아가 봐야겠다. 무슨 소문이라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발건우는 즉시 전화번호부를 뒤져 구청에서 일하는 오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박씨 집안의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이었죠. 전화는 한참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큰일을 벌이다니. 발건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 국장, 무슨 소문이라도 들었나? 제발 알려주게.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건지. 김 국장은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어. 박 사장네 일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말라고. 끼어들면 같이 죽는다고 했어. 박 사장, 이번엔 알아서 하게. 나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발건우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다른 인맥인 상공회의소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박 사장, 미안하네. 자네들이 이번에 건드린 상대가 보통이 아니야. 누구든 자네들을 도우면 자기와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어.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네.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발건우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자네도 이런 날이 오는군 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바퀴 전화를 돌리고 나자 발건우는 기운이 다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힘은 그의 모든 인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만큼 막강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끝났다, 민준아. 우리가 염라대왕을 건드린 것 같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이뮤라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세요. 얘기는 잘 되셨어요? 발건우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피곤한 듯 손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뮤라는 발건우와 박민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침몰하는 배에 같이 휩쓸릴 수는 없어. 박씨 집안이 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서울 최고의 스타일링 샵에서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어시스턴트들이 제 주위를 돌며 머리를 손질하고 드레스를 골라주었죠. 아빠는 옆 소파에서 잡지를 보다가 가끔 저를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야, 내일 저녁에 자선 파티가 있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올 거야. 아빠랑 같이 가서 바람 좀 쐬자. 아빠의 말은 무심했지만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초췌함을 벗고 점점 빛을 발하는 제 자신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바람을 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저 김지아가 서울 사교계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첫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박민준, 이뮤라, 두고 봐. 내가 당신들을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해줄 테니. 자선 파티는 서울 최고의 호텔, 신라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서울의 재계, 정계, 문학의 인사들이 거의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박민준은 아버지 발건우와 함께였습니다. 발건우는 거의 빌다시피 해서 초대장 2장을 구했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혹시라도 말을 섞을 수 있는 거물을 만나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서 박씨 집안을 살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예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지만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만 들고 있었죠. 주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섞이지 못하고 집안의 문제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발건우 역시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다들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죠.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듯했죠. 박민준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굽혀 몇 사람을 안내하고 있었죠.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은 서울 최고의 부자 태산그룹 김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만나보려 했었지만 닿을 수 없었던 인물이었죠. 김태산 회장의 곁에는 로열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롱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김 회장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게 걸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민준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김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싸구려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일하고 그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던 그 초라한 아내 김지아가 어떻게 여기에 저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서울 최고의 재벌 김태산 회장의 곁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박민준은 눈을 비볐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 얼굴은 분명 김지아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요. 예전에 그녀는 늘 주눅들어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턱을 살짝 든 채 맑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감과 고귀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님 옆에 저분은 누구지? 따님이라던데 오늘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 기품이 대단하다. 역시 김 회장님 따님다워. 그 말들이 박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따님, 김태산의 딸. 김지아가 김태산의 딸이라고? 그는 김지아를 내쫓던 날 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증오에 가득 찼던 그 눈빛, 그리고 최근 며칠간 박씨 집안에 닥친 재앙들,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김지아, 아니 김태산 회장의 복수였단 말인가. 김태산 회장은 이쪽의 시선을 느꼈는지 차가운 눈으로 박민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오는 다른 재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아.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는 그저 아빠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무시는 분노의 눈빛보다 더 큰 공포와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박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박씨 집안이 왜 망했는지. 그는 그저 철판을 걷어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그가 지난 5년간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아내 김지아였습니다.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저는 아빠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저를 향해 타오르는 경악과 공포의 찬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누군가 더는 참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역시나 제가 조용한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한 인형이 비틀거리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야, 정말 너야? 네가 어떻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무슨 일이죠? 박민준 씨라는 호칭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지아야, 제발 이러지 마. 나야, 민준이라고.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은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줘. 너희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줘. 제발.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은행은 빚 독촉을 하고 세무조사까지 나왔어. 지아야, 이대로 가면 우리 집은 정말 끝이야.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부부의 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상간녀를 위해 내 뺨을 때리고 빗속으로 나를 내쫓을 때, 그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그 6대의 딱이 당신이 내게 퍼부었던 욕설, 나는 전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죠? 아니야, 지아야. 이뮤라 그년이 날 꼬드긴 거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내가 그년 당장 쫓아낼게. 앞으로 집안일 전부 내 말만 들을게. 우리 집 재산 다 내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비웃으며 그의 허름한 정장과 이 화려한 연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느 집으로? 은행에 차압당하기 직전인 당신 집으로, 아니면 당신과 상간녀가 뒹굴던 그 더러운 소굴로. 박민준 씨, 당신 꼴을 좀 봐. 그리고 나를 보고 내가 아직도 당신이나 당신의 그 망해가는 집에 미련이 있을 것 같아? 그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굴욕감과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당신네 집 재산은 빚 갚는 데나 잘 쓰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김지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하룻밤 부부도 100년애로의 인연이라는데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잔인하다고? 박민준 씨, 이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 아니었나요? 그때 최 실장이 나타나 제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발건우가 아들을 꾸짖는 소리와 박민준이 김태산의 딸이었다니 끝났어 하고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애원이 통했다면 그날 밤의 비는 그렇게 차갑지 않았을 겁니다. 박민준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에서 본 김지아의 차가운 눈빛과 당당한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임유라는 그를 반갑게 맞았지만 박민준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꺼져. 너 때문에 내가 김지아를 내쫓고 김태산 회장에게 밉보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잊을 수 없는 년. 임유라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이 무능해서 집안 하나 못 지킨 걸 왜 내 탓을 해? 김지아가 아줌마 같아서 싫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박민준의 어머니까지 가세. 세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명품 매장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뮤라 씨 되십니까? 저희는 오 브랜드 본사 직원입니다. 이뮤라 씨 명의로 구매된 상품들의 결제 계좌가 동결되어 구매 계약에 따라 상품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뮤라는 기겁했습니다. 박민준이 최근에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민준 씨가 나한테 사준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결제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결국 이뮤라의 울음소리 속에서 명품들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핸드폰은 대부업체들의 빚 독촉 전화와 문자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빌린 돈은 네가 알아서 해. 이 나쁜 놈. 이뮤라는 박민준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습을 보던 발건우는 결국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뮤라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박씨 집안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이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빌라에서 최 실장의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명품 회수 완료. 이뮤라는 박씨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개들끼리 잘 싸우는군.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발건우는 급성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박민준의 어머니는 남편 병수발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박씨 집안의 친척들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자신들의 투자금이라도 건지겠다며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대저택에 모여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과 경찰이 박씨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숨겨져 있던 비자금 장부와 뇌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빠에게 건넨 지난 5년간 제가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발건우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박민주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체포되었습니다. 지역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지역 유력 건설업체 탈세 및 뇌물 혐의로 몰락. 대표는 병상에, 아들은 구속. 뉴스를 통해 박민준의 이중생활과 저에 대한 폭행 사실, 그리고 제 진짜 정체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임유라는 작은 월세방에 숨어 지내며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밤무대 술집에 나가게 되었고, 예전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짙은 화장 뒤에 지친 얼굴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씨 회사는 파산했고, 박민주는 뇌물 공여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발건우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죠. 박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그들의 집을 아주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내쫓았던 그곳을 제 발 아래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딴 지하 여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저는 제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박민준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유라는 여전히 빚에 쫓기며 어두운 곳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죠. 어느 맑은 겨울날, 저는 재단 사무실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아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좋아요. 과거의 원하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렀고, 저는 제 삶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